연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피가 기호식품의 성격도 있고 또 약물의 성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약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커피를 보다 이제 효율성 있게 또 부작용 없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약물 중심으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고요. 오늘도 약물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알려져 있고 그 성분들 각각이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에 여러 가지 과거의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미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사실은 커피를 마시는 주된 이유가 잠을 쫓고 그다음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또 상당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분은 카페인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페인의 어떤 효능과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뇌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효능, 그다음에 뇌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어떤 부작용을 그냥 제가 의존이라고 제목은 총칭을 했습니다마는 요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약리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거론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런 뭐 글을 적어 놓은 거가 이제 인상이 깊어서 제가 한번 따와 봤는데요. "커피는 국가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존재인데 많이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좀 뭐 쪼끔은 위험하지만 재미있는 글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과연 이제 마약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약이라고 그러면 일종의 약물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사실 뭐 커피는 마약은 아니죠. 마약은 아니지만 사실은 커피가 스티뮬런트,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라든지 정신 기능을 자극하는 또는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스티뮬런트다. 영어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또는 정신을 자극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코 스티뮬런트다 이런 얘기도 쓰는데, 그런 스티뮬런트 계열의 약물 중에는 커피 외에도 기타 이제 마약으로 분류될 만한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카인이라든지 메타암페타민, 히로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암페타민 이런 물질들은 사실 마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칫 남용하면 마약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약리학적으로 뭐 마약이다 혹은 의존성이 있는 약물이다,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다 이런 거 할 때는 말씀드렸던 뭐 의존이라든지 내성, 금단, 그다음에 뭐 부작용 또는 뭐 과다 증상, 그다음에 중독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커피가 우리한테 특히 이제 카페인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존이라는 용어가 있고 내성이라는 용어가 있고 금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의존이라는 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대개는 이제 내성과 금단을 같이 가지면은 신체적인 의존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인 의존이냐 정신적인 의존이냐는 사실은 요즘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용어고요. 조금 옛날 용어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 의존이다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의존을 뜻하고요. 신체적인 의존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약을 꽤 썼을 때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약물의 용량을 더 투여를 해야 될 때 이런 때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커피를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3잔씩 마신다 그러면 오늘은 3잔 마셨을 때 뭐 각성작용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며칠 지나고 하게 되면은 3잔 갖고는 부족하게 되고 또 3잔을 마시게 되면 원래 느꼈던 정도의 어떤 각성 효과라든지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느끼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내성이 생겼다 얘기를 하는데요. 커피는 사실은 이제 내성이 있는 약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카인이라든지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적기는 하죠. 아주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코카인이라든지 히로뽕 같은 뭐 물질들도 어떤 중독의 경향은 강하지만 내성이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커피는 내성이 있는 어떤 약물이다 또는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커피는 사실은 이제 금단 증상이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금단 증상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참고 삼아 슬라이드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시간을 한번 상기해 보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듯하고 머리가 아프고 멍하고 머리 회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커피의 금단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효능이 떨어질 때쯤에는 오히려 이제 원래는 커피를 안 마셨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증상들 그리고 대개는 그런 증상들은 커피를 다시 마시게 하는 이런 증상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똑같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커피를 마시게 되는 내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금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커피를 마시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의존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의존을 그러니까 내성과 금단이 생기는 형태의 의존을 신체적인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의존은 뭐냐?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신적인 의존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래 보면 이제 중독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한글말인데 영어로는 서로 다른 얘기를 써 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딕션에 해당되는 중독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할 때 저 중독이 이제 어딕션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독성 물질에 중독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납에 중독됐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인톡시케이션에 해당되는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보통 중독이라고 번역해서 이제 헷갈리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의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딕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커피가 또는 카페인이 정신적인 의존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설사 없더라도 커피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그다음에 커피를 마셔야 뭐 머리가 좀 도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딕션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커피는 어딕션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맥락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제 커피를 갈망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형태의 중독은 있기는 한데 원래 이제 양리학적으로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그거를 안 쓰면은 그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독이라는 말에 적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다 이랬을 때 중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커피는 중독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이제 약물로 취급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커피는 사실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고 또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거기에 따른 뭐 증상 그게 일종의 부작용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이 마시면 근데 사실은 커피를 아주 많이 마시게 되는 일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소변을 많이 보게 된다든지 속이 쓰린다든지 이런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많이 아주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마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카페인을 아주 가량 주입하게 되면은 치사량에 이를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커피는 인톡시케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중독이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커피에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그 부작용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커피를 아주 과량 섭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의외의 장점이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오늘은 이제 이런 뭐 의존 내성, 금단, 부작용, 과다 증상 또는 혹은 어딕션 이런 거를 피해 가면서 얼마나 정신적인 커피의 이제 효능을 만끽할 거냐 요런 거에 관점을 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받고 넘어가면 윤희 님이 "커피는 편두통 환자에 도움이 될까요?" 요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카페고트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페인이 대개는 100ml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은 별로 편두통 환자에 다른 약들이 있어서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던 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편두통 환자에 도움이 되고요. 그때 사용되는 용량이 100ml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400ml까지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ml를 먹고도 편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커피가 뭐 그 효과가 분명치 않은 뭐 이런 물질이 아니라 뭐 틀림없이 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뭐 강력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꽤 효과가 있는 효능과 부작용을 갖고 있다. 요게 어떤 커피가 가지는 양리학적인 진실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샷을 추가해서 먹을 때는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샷이라는 게 저게 이제 카페인이 이제 뭐 특정 회사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은 스타벅스 기준으로 하면 샷 하나에 카페인이 75ml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스타벅스 중에서 제일 큰 게 벤티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300ml 네 샷이 들어가거든요. 300ml를 먹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샷을 추가할수록 카페인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까 윤희 님이 질문하신 거랑 서로 이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주실 수 있는데 편두통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는 커피가 도움이 되는데 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대개는 저 머리 아픈 거는 아까 말씀드린 커피의 금단 증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아주 과량 섭취한 다음에 그거를 확 끊어 버리면 이제 혈관이 오히려 커피가 이제 카페인이 혈관 수축 작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죠. 근데 사실은 커피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샷을 추가하는 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닌 것 같은 게요. 커피의 맛은 카페인이라기보다는 커피에 포함된 뭐 카페스토롤이라든지 다른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커피의 어떤 뭐 풍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 혹은 뭐 바카스에 들어있는 카페인 똑같은 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그냥 양리학적으로 카페인이라는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진 그런 카페인이고요. 똑같은 카페인인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 카페인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카페인 저 에너지 드링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뭐 가장 널리 알려진 핫식스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60mg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피로회복제라고 얘기하는 바카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바카스를 따라하는 다른 피로회복제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은 이제 카페인이 30mg 정도 들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뭐 에스프레소나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이 의외로 카페인 양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마시면 스트레스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뭐 사실 저도 저래서 마시거든요. 그리고 뭐 틀림없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사실은 저게 커피의 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소타 18mg 복용 중인데 약물 치료 중에 커피를 마셔도 되느냐 요런 말씀인데요. 콘소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티뮬런트 그러니까 커피, 카페인이랑 같은 종류에 속하는 건데 쪼끔 작용 기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스티뮬런트라는 의미에서는 같기 때문에요. 쪼끔은 저게 이제 커피의 효과를 더 증진시킬 수도 있고 콘소타의 효과를 더 증진시킬 수도 있으니깐 쪼끔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지만 콘소타를 먹는다고 그래서 꼭 커피를 마실 필요는 안 마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뭐 성인 ADHD다 해서 콘소타들 많이 복용하고 계신데 진짜로 성인 ADHD 진단이라면 콘소타가 아주 훌륭한 치료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성인 ADHD가 아닌데 단순히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걸 갖고 성인 ADHD다 생각하고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드링크가 초창기 나왔을 때 내일의 에너지를 끓여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커피는 이런 여기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저거는 제가 조금 이따 피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그러니까 카페인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가 똑같은 거니까요. 저걸 구분하는 건 사실은 틀린 얘기겠고요. 근데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피로를 회복시키느냐 또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느냐는 사실 이제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에너지를 빚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다. 요런 말씀은 미리 좀 드려보고요. 자세한 말씀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편두통에 있어서 동시 복용하고 있는데 카페인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두통 치료제의 카페인이 중요한 성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쪼끔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카페인 기운이 없어지면은 금단 증상으로서 혈관이 수축됐던 게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생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초창기에는 오히려 편두통에 도움이 되고 카페인이 그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런 부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경우마다 다르니까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 좀 이해하고 계시면 카페인의 그 양리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도파민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뭐 최근에 뭐 무슨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도파민 단식 뭐 도파민 디톡스에서 도파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도파민은 일반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나오는 물질 그래서 이제 다소 부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디톡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도파민은 쾌락에 관여하는 건 맞는데 쾌락에 관여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지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신체가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저 도파민은 엑셀러레이터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데노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슬라이드에 나오는 빨간색이 이제 아데노신이죠. 그런데 저 카페인이 고동색으로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도파민 수용체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포막에 있는 저 원기둥들이 이제 아데노신 수용체 빨간 게 그다음에 이제 파란 게 이제 도파민 수용체가 됐고 저 두 개의 수용체가 서로 커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동그라만 아데노신이 붙게 되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니까 도파민이 아무리 악셀을 밟으려고 그래도 자동차는 쓰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카페인의 작용은 뭐냐면 저 작용이 알려진 지는 이미 수십 년이 됐고 이미 확립이 된 얘기기는 한데요. 아데노신 대신에 저 아데노신 수용체에 저 고동색 네모가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는 이유는 아데노신과 카페인이 그 구조가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달라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가짜 아데노신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파민 저 도파민 수용체 저 그림에서는 도파민이 전혀 안 달라붙어 있지만 보통은 도파민이 일정 부분은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엑셀을 밟는 효과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저런 의미에서 카페인은 이제 간접적으로 도파민의 작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메틸페니데이트라든지 코카인, 암페타민 같은 거는 저 아데노신을 거치지 않고 브레이크랑 관계없이 악셀을 밟아버리는데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아주 폭주하도록 밟아버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커피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뭐 널리 사용하는 이미 문화적인 현상이 됐으니까요. 저도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게 아니라 커피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용이 있으니까는 효율적으로 잘 마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방송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카페인의 경우는 아데닌을 통해서 도파민을 증대시키는 간접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자동차가 급발진하거나 급제동을 걸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꽤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커피는 개인으로 보면은 어떤 습관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습관이나 문화라는 건 단순히 어떤 뭐 심리적인 거고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뇌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 거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습관이고 문화라는 게 또 간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커피를 마시면 사실은 첫 모금이 제일 맛있거든요. 따뜻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카페인이 나한테 확 들어왔으니까는 머리가 깨어지고 기분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카페인의 양리작용을 보면 카페인이 흡수될 때까지는 한 4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모금에 카페인이 작동했을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죠. 혹자들은 이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커피의 분자가 이제 코 점막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들어가서 각성 효과를 일으킨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조금 양리학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다는 것 자체가 그 비욘드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뭐 파블로프의 개 실험식으로요. 어떤 음식이 있어야 침을 흘리기도 하지만 음식과 종소리를 매칭을 시켜 놓으면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리는 뇌작용이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 습관이나 문화도 상당히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한번 참조로 이해하시면은 이런 어떤 정신 기능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요거는 이제 던킨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직업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등수가 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1등은 재미있게도 과학자나 실험실 연구원분들이라고 합니다. 실험실 연구원 하면 되게 밤새서 실험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과학자분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커피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동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쭉 가시면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직업들, 그다음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직업들, 집중을 해야 되는 직업들, 그다음에 대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페인 많이 마시면 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커피 마시면 좀 진정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 적이 많은데 진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사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인 관계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목수 배관공동 숙련 노동자도 뭐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커피가 요즘은 뭐 거의 확립되어져 가는데 신체 기능 그냥 운동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목수랑 배관공이라는 건 이제 숙련 노동자니까 사실은 눈 감고도 일을 할 것 같은데 계속하는 일도 커피를 마시면 그 일의 효율이 증대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리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약동학이라는 거랑 양력학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카페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약동학이라는 거는 이제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카페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련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카페인이 들어왔을 때 대개는 장을 통해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5분 내에 흡수가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커피를 마셨을 때 첫 모금에 기분 좋은 거는 사실은 카페스테롤이라든지 폴리페놀이 가지는 효과지 카페인의 효과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요 약동학을 봐도요. 그다음에 피크에 도달하는 농도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커피를 마셔야겠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마시는 게 좋다. 약동학만으로 보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감기는 대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분들은 커피를 아침에 마셔도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론으로 따지면 뭐 커피가 반감기가 한 4번 지나면은 원래 마셨던 커피의 한 6.25%밖에 안 남는데 그 경우에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커피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약물 중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약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커피가 가지는 어떤 개인 차이가 심하다는 거는 독특한 특성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의 약동학이 아니라 양력학, 파마코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아까 약동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카페인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양력학이라는 건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주체가 카페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불안 초조하고 잠 설치고 그다음에 어떤 속이 쓰리라든지 위산이 역류된다든지 위산 분비가 과다하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인데 어떤 사람은 더 불안 초조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설치고 누구는 속이 불편하고 또 누구는 머리가 아프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응용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약동학과 양력학에 관련된 문제고 사람마다 약동학과 양력학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내가 그러면 커피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는 내 각성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뒤에 설명드릴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또 언제쯤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내성이 생기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가늠해 보는 게 사실은 내가 커피가 얼마나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피에 대한 내 몸이나 정신의 작용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커피를 잘 받는 분도 늙어 갖고는 이제 아데노신 아까 말씀드린 아데노신 수용체의 숫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훨씬 커피의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거에 취약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체중에 따라서도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병용하는 약물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까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 드시면서 이제 카페인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지만 그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됐다는 거는 이제 각성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각성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졸음을 쫓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졸립지 않다는 의미에서 각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거를 넘어선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든지 또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인생이나 그다음에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든지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각성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졸음을 쫓는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데 이런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각성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졸음을 쫓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요걸 조금 뭐 상세히 설명드리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오늘은 커피 얘기는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코란을 밤새 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졸음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수도사들의 음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각성, 고차원적인 각성을 위해서 커피를 사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무슬림에서는 굉장히 어떤 신이 내린 아주 신비한 약물이다 이렇게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뭐 상인은 또 이익을 따라가니까 저걸 이제 유럽 세계로 밀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마인드 올터링 드럭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리듬을 갖고 생활하려면 커피뿐만 아니라 뭐 맥주나 와인 같이 기분 전환하는 어떤 뭐 이제 물질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커피라는 게 정신을 각성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하게 하니까 사회적으로는 와인이나 맥주보다 도움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와인이나 맥주를 파는 상인들은 도움이 안 되죠.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의 진정을 내갖고 교황한테 저거는 이제 이교도의 음료니까는 커피를 금지시켜 달라 이렇게 됐죠. 근데 교황이 처음에는 금지를 시켰다가 커피를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 갖고 이제 커피 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커피한테 세례를 주고 기독교의 음료가 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교황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난 시간에 이후 스토리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맥주와 와인을 급속도로 대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되고 이제는 이미 문화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오래된 사진이라서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요. 꼭 뭐 1920년대 대공황 시대의 뉴욕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모자 눌러 쓰고 외투를 입은 추운 날 그냥 길거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을 하러 갔던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 요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미 뭐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저 카페는 이제 1939년부터 됐던 이탈리아의 카페인데 저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아침에 와서 노닥거리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 딱 털어먹고 또 일자리로 가는 이미 문화적인 현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커피를 잘 마시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도 잘 향유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뭐 엉뚱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스타벅스가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꼭 커피 맛이 맛있어서 스타벅스가 뭐 매출을 올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문화적인 현상, 양리적인 약물이 문화적인 현상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은 뭐 슬픈 얘기인데 밈처럼 돼 있는 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커피 수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커피 수혈은 사실은 카페인을 뭐 들이붓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커피 수혈이다 얘기하는데 이건 밀접하게 현대인의 수면 부족이랑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요거 이제 제가 수면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래쪽에 왼쪽 커브를 보면 저 위에 파란식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제 아데노신의 커브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이틀치의 그림입니다. 이제 커서가 안 떠서 좀 이제 보여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일중 리듬이라고 그래서 아침에는 저하돼 있다가 대낮에는 각성도가 높아지고 또 잠잘 때가 되면 떨어지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잠을 자게 되느냐 하면은 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수면 압력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아데노신이 결국은 이제 DNA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ATP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돈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모든 에너지 활동을 매개하는 단위는 ATP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저 ATP가 분해하다 보면 아데노신이 된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활동을 많이 할수록 ATP를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면 아데노신이 축적이 되고 저 축적된 아데노신이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근데 대개는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밤 11시쯤 돼서는 저 아데노신이 수면을 하라고 하는 압력이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초록색 커브를 보면 일중 주기로 봐서는 리듬으로 봐서는 아주 최저점을 통과한 시점은 아닙니다. 근데 저 압력과 리듬 사이에 길이만큼을 볼 때 저 부위, 잠이 시작되는 저 부위가 이제 길이가 제일 긴 길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때 잠을 들게 되고 잠자는 도중에는 특히 이제 깊은 수면 중에는 저 아데노신을 다 말끔히 없애버리게 되니까 아데노신이 없어지면 또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 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이 수면이 부족이 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카페인을 마시는 게 좋으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거는 수면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아침에 정신 차리고 각성을 하려면 충분한 잠을 자서 아데노신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주 멀쩡한 정신에 이제 정신 활동을 활발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 두 개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는 아니고 저 두 개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수면으로부터도 최대 효과를 얻어들이고 그다음에 카페인으로부터도 최대 효과를 얻어들이는 어떤 균형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이 작용하면 브레이크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저기 이제 도파민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저때 그 분비가 증가하는 건 도파민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글루타메이트,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세틸콜린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도 이제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데노신은 우리가 낮 시간에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좀 쉬도록 꺼버리는 역할을 하고 카페인이 그 꺼진 스위치를 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도파민이라는 거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거고요. 아데노신이라는 거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은 아무리 도파민이 작동하려고 그래도 도파민이 작동 안 한다. 이게 이제 잠잘 때 상태고 또 이제 잠을 들려고 할 때의 상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이 들러붙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글루타메이트, 아세틸콜린 뭐 아주 큰 틀에서는 사람이 각성 상태에서 작동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저 물질들이 되게 어떤
쉽게 얘기하자면 도파민이라든지 노에프네프린 같은 물질은 우울증에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아세틸콜린 같은 거 이제 인지 기능에 작동하게 되고요. 노에프네프린 같은 거는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요점이 커피라는 건 단순히 잠을 쫓고 어떤 정신을 깨게 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각성작용을 포함해서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신체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분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항우울 작용도 하고 항불안 작용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존이나 금단이나 그다음에 어떤 중독이나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잘 피해가게 되면 카페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처럼 작용하는 이유는 저 카페인과 아데노신이 서로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걸 이제 양리학적으로는 길항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의 위치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데 아데노신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해를 하게 하는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라는 게 주된 이유는 각성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각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동조의 양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불면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초조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는 사실은 이렇게 분리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과연 이제 커피가 피로를 회복하게 하느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로를 다음 날로 미루게 하느냐 또는 피로를 잠시 잊게 하느냐, 마취제 같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실제로 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피로를 망각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나 또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면 단순히 피로를 잊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기 노란색으로 얘기했듯이 피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리포트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에너지가 증대된 느낌을 가지는 게 틀림이 없는데 단순히 기분만이 에너지가 증대됐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지 실제로 에너지가 증가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에너지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나오지만 피로에 대한 저항을 증대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야 되게 좀 복잡스러운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로라고 얘기할 때 피로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는데 피로를 해석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에너지가 딸린 상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나 뇌 기능을 볼 때 에너지가 딸리게 되면 좀 더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제가 그냥 영어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덜 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열심히 독서를 해야 되는데 힘이 딸리면 그냥 텔레비전 보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뛰면 더 좋은데 걷게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운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쾌감이 좀 더 고차원적인 쾌감이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에너지가 증대되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피로 회복을 한다, 자양강장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넘어서는 정신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게
최근의 생각들은 단순히 피로를 망각하거나 피로를 빚지게 하는 게 아니라 피로를 실제로 없애고, 피로를 없앤다는 뜻은 에너지를 좀 더 생성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휘하고 발동시키고 동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커피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면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수면의 경우에 있어서 정설은 잠을 적게 자면 잘수록 수면에 대한 빚이 생기는데, 빚은 꼭 갚아야 된다, 무조건 갚아야 되는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일에 일하느라고 수면이 부족할 때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말에 좀 잠을 자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뒤늦게 빚을 갚아도 빚을 완전히 갚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수면에 관한 정설이 되겠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이제 카페인에서 이루어지는 피로의 회복은 수면과는 조금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슬라이드인데, 단순히 커피는 피로 망각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동원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 조직에 작용해 갖고요, 그러니까 글루코스 분비를 동원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글루코스를 이제 분해해 갖고 생성되는 게 이제 ATP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로를 망각시키는 건 아니고,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의미,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의미에서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정도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페인과 인지 기능인데요.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카페인이 각성작용을 일으키니까는 인지 기능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좋아지고 각성 상태가 되면 인지력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따로 카페인과 인지 기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 외에도 카페인이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에 해당되는 어떤 항목들은 사실은 수십 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말씀드린 한 대여섯 가지도 사실은 카페인의 어떤 효능의 전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카페인이 인지 기능이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어떤 주의력, 작업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실행 능력, 반응 속도의 증대, 아마 이렇게 그냥 용어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기는 할 텐데,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근데 그 연구 결과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꽤 믿을만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카페인이 피로를 감소시키고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에너지도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의랄 의욕이 증대되고 조금 더 노력을 요하는 고급스러운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가 각성작용도 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인지 기능도 향상시키고 신체 능력도 향상시키는데, 그게 이렇게 딱딱 구분돼 갖고 서로 명확히 구분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서로 얽혀 갖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커피가 정신을 각성시키는 것만으로 다 환원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 이상의 효과들이 있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카페인과 운동 기능에 대해서도 요즘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카페인이 이제 도핑 약물로 한때 지정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실은 커피는 근력이라든지 지구력, 그다음에 근육의 회복력을 증대시키는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로회복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동원하게 되죠. 그다음에 운동을 잘하려면 사실은 머리가 좋고 정신이 각성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 기능 자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어떤 인지를
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어쨌든 근력 기준으로 또는 지구력 기준으로 어떤 성과를 한 20%쯤 증대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꽤 많이 어떤 운동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머리라는 게 인간이 뇌라는 게 움직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발생된 기관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기분 조절 기능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항우울 및 항불안 효과가 있고 어떤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거는 카페인이 간접적으로 노에프네프린이랑 도파민을 증대시키는데 대부분의 항우울제들이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항우울제의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노르에프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도파민에 주로 작용하는 항우울제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우울제 중에서도 우울은 이제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 외에도 의욕이 증대된다든지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쉽게 피로를 덜 느낀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울증의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인이 우울증의 그런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우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항불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이라는 게 각성 작용을 하는 거에 이면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는 저거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 카페인을 쓰면은 카밍 한다고 그러죠. 이제 진정시키는,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얘기하면은 파블로프의 어떤 컨디셔닝인지 혹은 문화적인 건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굉장히 진정되고, 좀 머리가 맑아지는, 그러니까 덜 불안해지고 조금, 주변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지금도 연구 논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말씀드리지만 어떤 금단 증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한다면 충분히 기분 조절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인 약물로서 또 비교적이 아니라 상당히 스티뮬런트 중에서는 제일 안전한 스티뮬런트라고 할 수 있죠. 안전한 약물이고 그다음에 식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커피의 과다 증상 혹은 커피의 독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커피 마시면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고 자기가 심박수가 뛰는 걸 느끼게 되고 미세하지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잠을 못 자게 되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잠자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는 그래도 뭐 잠자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확실히 깊이 못 자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고 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커피를 한번 덜 마셔보시고 잠을 주무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그다음에 카페인은 사실은 이제 깊은 수면을 저하하게 되고, 이제 수면 방송할 때 뭐 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은 깊은 수면이 또 중요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서파 수면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수면에는 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손발이 떨리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위산 분비가 과다된다든지, 그다음에 위산이 역류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뭐 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메시껍다든지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 증상이 있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내 몸에 안 맞는다는 거니까요. 커피 양을 좀 줄이거나 또는 오전에 마시거나 또 이제 꼭 필요할 때 마시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아무리 커피가 잘 받는 분이라도 커피를 많이 마시기를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기는 한데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커피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보다는 커피 효과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저는 뭐 장난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커피를 마셔서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좋고 커피를 안 마시면은 커피가 보이는 카페인이 보이는 과다한 증상들이 없어져서 좋다. 그래서 양쪽 다 좋으니까 그걸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뭐 결국은 삶의 리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카페인 금단 증상은 이제 정신과 진단 편람에 나온 거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카페인의 금단 증상이고 심한 분들은 밤에 먹은 카페인이 잠자는 동안에 카페인이 빠지고 금단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현저한 피로나 졸음이 있다든지 불쾌한 기분, 우울짜증,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오심구토, 근육 통증, 뻣뻣함이 있을 때 이게 카페인 금단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은 커피가 가지는 효용 때문에도 마시지만 카페인 금단을 피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사실은 이건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뭐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면서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치도록 하고요. 한 3, 4분 정도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고 오늘 시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끊고 싶으면 천천히 줄여서 끊어야 되는데 천천히 끊는 방법이 뭐냐 이런 말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4잔 드시던 거 3잔 줄이고 3잔 드신 거 2잔 줄이고 이러면 천천히 끊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꼭 잔수를 줄이기가 어렵다면은 뭐 하프 디카페인 정도를 드시다가 디카페인으로 드신다든지 또는 카페인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카페인이 함량이 덜한 차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것도 이제 개인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분들은 급작스럽게 끊어도 금단 증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쉽게 끊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커피가 끊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끊기 어려운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커피를 아주 많이 마시다가도 커피를 끊어도 조금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기는 하지만 또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커피가 당기다가 커피를 마셨을 때 오랜만에 커피를 마셨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오지에 탐험을 가서 샤워를 못 하고 있다가 샤워를 하게 되면 평소 매일 하던 샤워보다 그 샤워의 어떤 가 주는 즐거움이 아주 극대화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즐겨보고 느껴보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커피를 잘 음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 빨리 뜨는 거는 대부분은 카페인 때문이다 이런 말씀 아까도 드린 것 같고요. 커피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마시는 레시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아메리카노가 몸에 잘 받더라 하는 말씀인데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되게 이제 뭐 이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에스프레소로 많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말 그대로 그 사람들 마시는 거 보면 에스프레소도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탁 털어놓고 그냥 카페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커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메리카노라는 거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물을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물 탄 아메리카노를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몇 시간에 걸쳐서 찔끔찔끔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술로 대비해서 얘기하면 술을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조금씩 마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아메리카노가 몸에 잘 받는다면 혹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게 몸의 어떤 신체 기능상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떼는 뭐 저도 가끔씩은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별로 잘 안 마시는 이유가 저는 우유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금 우유가 저는 텁텁한 것 같고 이래서 안 마시는데 기본적으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디카페인 음료는 뭐 부작용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 디카페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유기 추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불필요한 뭐 화합물들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없는 걸로 봐서 카페인을 추출하는 방식이 많이 발달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인생 후반자님께서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오시더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아마 틀림없이 저러실 텐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번쯤은 커피를 조금 줄여 보시면 그랬을 때 잠을 더 잘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질문 대답 드리겠습니다. 카페인 알약도 괜찮겠냐 하는 거는 사실은 카페인만 들이붓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이절 스프레이라고 해서 카페인을 코 점막에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로 급속히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것도 기본적으로 스티뮬런트라니까요. 저 스티뮬런트가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가면 몸에 좋을 리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11시가 다 돼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